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부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을 공수처와 야당 또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선 좌파가 놓은 덫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그제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부르면 언제든 조사받겠다고 한 만큼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도피성이었다면 총영사 임명 등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임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사로 임명했겠냐며 화살을 공수처로 돌렸습니다.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기본권 침해고 사실은 수사권 남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그리고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출처를 모르겠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를 수 없었을 거란 의혹에 반박하던 수준을 넘어 여론전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린 거라며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부적으로 정하자 공수처가 이를 눈치채고 작년 12월에 출국 금지를 걸어 놓았다는 게 공수처와 야당, 언론이 결탁한 근거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제 호주 한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섭 대사 부임을 규탄한 현지 한인들을 놓고는 세월호 운동하던 사람도 있다며 모두 좌파 시위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오늘 대통령실에 공수처가 부른다면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사님!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공수처 등과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 좌파가 놓은 덫.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런 인식과 같은 맥락일까요? 오늘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출입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80년대 후반 정부 비판적 기사를 썼던 언론인에 대해 군이 사주해서 테러를 벌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MBC는 잘 들으라고 한 뒤에 꺼낸 발언이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오늘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황 수석은 예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황 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는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입니다. 황 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며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황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황 수석은 KBS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 수석은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너댓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말했지만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황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차원이라며 농담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총선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거나 지금이라도 불러들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데요. 특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지도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에서 여당으로 옮겨 대전에서 6선에 도전하는 이상민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무모하게 무턱대고 이종섭 대사 임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면 한다면 사후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진 안철수 의원 역시 과거에도 논란에 단호한 대처를 안 해 선거에 참패한 사례가 있었다며 임명 철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공천 초반 한동훈 위원장 등장 이슈와 야당 공천 갈등에 반사이익을 받지만 최근 당내에서도 불거지는 공천 논란과 함께 이 대사의 부임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발 기류는 서울과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끌이에서 한석을 승리해야 되는 수도권 지역의 후보로서는 아쉽죠. 좀 깔끔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또 부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민들의 민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이 대사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 전반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 외교통일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사건을 호도하고 시간을 벌려는 수작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종석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고 범죄자를 엄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처음으로 총선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대사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당초 공수처에 다음 달 중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임 후 4월에 잠시 귀국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받으려다가 MBC 보도로 출국 금지 상태임이 알려지자 갑자기 계획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나세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급히 이 전 장관 측에 언제 조사가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다음 달인 4월 중순쯤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닷새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 귀국해 조사받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외교부를 통해 8일 호주로 향하는 비행편도 예약해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 달째 출국 금지된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곧 출국 금지가 풀려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일 MBC가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하루 만에 공수처에 4시간 자진 출석했습니다. 다시 하루 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출국 금지를 풀어줬고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이 전 장관을 핵심 인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스스로 자기 책임을 공언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하셨다면 위선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공수처는 야권 등이 출국 금지 해제를 두고 그 과정이 위법하다며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반대했지만 출국 금지를 풀어준 경우는 6건이라며 이 전 장관 사례가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용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문이 열린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 38개 의대 교수들의 대표진은 오늘 밤 집단 행동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전국 38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모인 교수협의회가 잠시 뒤 온라인 회의를 엽니다. 면허 정지와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집단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와 별도로 22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는 내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디 보니까 비대위에서 사직서를 지금 벌써 다 받아가 들고 있던데. 법적 다툼도 시작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어겨 일방적으로 정원을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 진료의 불편함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높은 의료의 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교수들이 아니라며 소송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또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겐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게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마다 나눠 배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의 80%는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먼저 배분하는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의대 안에서 또 다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인데요. 대규모로 집단 유급을 당할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학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휴학계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개강을 최대한 늦추는 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0명이 재학 중인 가천대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선언하면서 개강을 2차례 늦췄습니다. 3월 4일로 1차 연기하였고 3월 25일로 다시 한번 늦추기로 한다고. 의대 학장과 교수들을 만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휴학을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다시 당부드립니다. 학교 측이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은 채 수업 불참마저 계속되면 학칙에 따라 유급 조치가 내려집니다. 일찍 개강했던 한림대 의대의 경우 본과생 80여 명은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이미 유급될 조건에 놓였습니다. 학사 일정 조정이라던가 온라인 수업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수업 일수를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강을 하지 않은 연세대와 경희대에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 대다수의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개강을 늦추거나 휴강하는 방식으로 대량 유급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톨릭대는 다음 달 초로 개강을 연기하면서 원래보다 개강이 한 달 넘게 늦춰졌고 이미 개강한 고려대에선 휴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 유급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이 낸 유효한 휴학 신청은 이틀 새에 600명 이상 늘어 누적 건수가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도 의대생협회와 대화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 후보의 사과 여부에 대한 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당 지도부 사이에서 공천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17년 문제의 목발 경품 발언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뢰에 다친 피해 군인은 MBC 취재진에 사과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을 피하고 있던 정 전 의원은 하루가 지난 뒤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 직접 사과는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이런 가벼운 발언은 좀 일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오래전 발언, 이미 사과했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선 거짓 사과 논란까지 제기된 만큼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공천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동료 의원에게 조폭을 거론하며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불교계를 비난하며 조계사 종무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그의 행적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너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민주당은 경선에서 패한 박용진 의원이 신청한 재심 결과를 본 뒤 결론을 낼 방침인데 시기의 문제일 뿐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에서는 막바지까지 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비이재명계 현역들을 제치고 공천권을 획득했는데 특히 비명계를 조롱하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출범시킨 비례대표 연합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산과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친이재명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 경쟁자였던 친문 3선 전해철 의원을 수박이라는 노골적 표현으로 지칭했습니다.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간 수박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벌레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바퀴벌레, 빈대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이 표현들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직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경선에 진출해 현역 의원 평가 하위에 속해 20% 감점을 받은 전해철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후보와 김기표 후보도 본선에 진출하면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 중 5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점수를 내는 경선에서 원외 친명 후보들이 줄줄이 약진하는 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 조직표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의 비례후보 추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1, 2번 후보 자진 사퇴에 이어 시민사회가 남성 2번 몫으로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부적격으로 판정하자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 시민사회는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성정당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들의 막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를 옹호한 조수현 후보에 대해서 광복회가 비판하고 나섰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청주 상당에 공천을 받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돈봉투를 건네받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단호히 거절했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줬고 또 적법하게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 처리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돈을 돌려줬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도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제기된 의혹이 공천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팩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객관성이 없는 거로 부족한 거로 봐가지고. 그런데 닷새 뒤인 오늘 공관위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 부의장 측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 제기되면서
지난 9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성 부족 결론을 내렸다는 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성도 의심받게 됐습니다. 이번 공천 취소는 최근 공천자들의 막말 논란 등의 민심이 악화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대전 서구갑에 공천을 받은 조수현 후보는 과거 봉건적 조선 지배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복회는 친일 식민사관을 넘어 일본 구구 세력의 망언에 가깝다며 국민의 대표에 뽑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비판했고, 조 후보는 친일파를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5.18을 폄훼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 유지 결정에도 당내에서 자진 사퇴 요구가 터져나오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단체들의 반발도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 광주를 포함해 호남을 찾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을 경선에서는 이해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었는데요. 여론조사 과정에서 응답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선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해훈 후보가 참여하고 있는 지지자 400여 명의 단체 대화방. 특정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책임당원 여부를 대답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선 여론조사는 책임당원 20%와 일반 시민 80%의 비율로 치러지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당원이 일반 시민이라고 속여 조사에 중복 참여하라고 한 겁니다. 목소리에 자신 있으면 20대라고 하라며 나이도 바꿀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52살로 나이를 속였다는 참여자도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당내 2차 경선에서 이해훈 후보에게 패한 하태경 의원은 비당원이라고 속여 여론조사에 참여한 이 후보 지지자 2명을 확인했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이를 속여라, 당원인지 속여라. 이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인데 뭐 2-3명만 입장이 바뀌면은 지금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단 말이에요. 1차에서 탈락한 이영 전 장관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후보는 지지자 단체 대화방만 10개가 넘는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사가 실시하는 일반적 여론조사는 인구 분포에 맞게 연령과 성별 할당을 합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은 당 자체적으로 조사 방법을 정합니다. 연령 비율을 맞추다 보면 저희들이 이틀 안에 경선을 끝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당원 여부를 속이는 건 불법이지만 연령대에 대해선 규정이 모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원들 스스로 지지 후보 득표율을 높이겠다며 연령대를 바꾸는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연령 표본이 고르지 못한 조사가 여론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법적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여부를 속이고 연령대를 바꿔 응답하라는 등의 불법이 이뤄졌다며 고발이 접수된 곳은 전남 나주와 부산 서동구, 서울 강북을 등 여러 곳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오늘 수도권을 벗어나서 각각 영남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에서 민생을 강조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 충청을 찾아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였던 검사 출신의 주진우 전 비서관과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 등 부산 지역 여당 후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갑은 여당의 대표적 험지, 국민의힘은 시장 출신의 오선 서병수 의원을 일찌감치 전략 배치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에서도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구를 찾아 낙동강 벨트 탈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높은 물가를 잡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겁니다. 제가 함께 부산의 삶을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비례대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조국 대표 등이 재판을 받는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국 선거 판세의 축소판으로 통하는 대전, 충청권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을 시작으로 이른바 심판벨트를 순회하며 정권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저 권력자들이 국민을 배반한다면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응징하고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4월 10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는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참배한 뒤 유족들을 위로했고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서는 R&D 예산이 대전의 민생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인 예산 삭감이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파괴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광주를 방문해 검찰 독재 청산을 역설하는 등 호남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번째 민생토론회, 오늘은 처음으로 호남에서 열렸습니다. 총선용 선심성 정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윤 대통령은 초고속도로 건설 같은 지역 발전 정책을 약속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통상 토론회를 마친 뒤면 그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20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 호남에서 개최된 건 처음입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오겠다며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변제까지 지역 발전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올 들어 민생 토론회 이후엔 주로 전통시장을 갔습니다. 부산, 울산, 마산, 서산 등 지금까지 횟수만 7번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며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애정을 보였습니다.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취임 이후로만 따지면 모두 20차례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5번, 대구는 3번씩 찾았고 부산 자갈치 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은 간 곳을 또 가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닥 민심을 청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호남시장은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았고 지난해 김건희 여사만 한 차례 순천시장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일범학교 일정이 중요해서 호남에서 시장 방문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장 방문은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쓴 비용이 27조 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12조 4천억 원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규모가 훨씬 컸는데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늘봄 학교가 안착하려면 먼저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늘봄 학교가 시행 중인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방과 후 교실과 돌봄 프로그램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안 가고 방과 후 활동, 저는 지금 학교에 있는 거를 굉장히 유익하게 지금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하교하자마자 길 건너편 학원으로 들어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엄마들이 또 애들이 적다 보니까 숫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학원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만큼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학부모의 시간에 맞춰주는 학원을 학교가 이기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과 후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무슨 수업은 몇 월 몇 시. 근데 이제 개인 학원을 다니면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해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전년도보다 4.3% 늘어난 12조 4천억 원. 규모만 보면 7조 2천억 원인 중학교, 7조 5천억 원인 고등학교 사교육비보다 각각 72%와 65% 높습니다.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86%로 중학교보다 10%포인트, 고등학교보다 20%포인트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올해부터 본격 확대된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사교육을 줄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늘봄 정책이나 방과학교 참여율이 점점 지속적으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감소 추세도. 하지만 늘봄학교의 만족도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 사교육으로 돌아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색칠 공부 2시간 하고 가는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걸 보시고 차라리 학원에 보내겠다 하셔서 늘봄도 많이 취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7만 명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125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소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적 없었다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후 4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에 가깝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조사한 집값은 매달 0.2%에서 0.6%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6차례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125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변동률 자료를 발표 전에 대통령 비서실이 받아보고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하향 요구 외에도 재검토 요구, 상승 사유 확인 요구, 현장 점검 지시 등으로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였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결과 사전 보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왜곡과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작된 통계 탓에 국민들이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됐고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상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에게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던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사법기관의 시각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결코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적이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인천 지역 일선 경찰관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들은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 수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압수한 조직원의 휴대전화에서 경찰관 2명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각각 인천 부평경찰서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8일 인천경찰청에 두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알선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여부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 유출은 작년부터 10여 차례로 확인됐는데 해외에 있는 조직 윗선들이 국내로 입국해도 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명수배 정보를 빼준 걸로 보입니다. 경찰관이라도 수사 실무자가 아니면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는 건 불법입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일선 지구대에 근무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급도 경위 이하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팀장이나 과장급 간부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범죄 수사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두 사람을 형사 입건하고 직위 해제한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착하게 된 경위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들의 가담 여부 등 추가 비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달러로 펀드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준다는 유튜브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명 유튜브 계정을 모방해서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유튜브에 올라온 7분짜리 영상입니다. 원화로 입금하면 수수료 없이 달러로 환전해주고 연금형 달러 펀드에 투자한다고 소개합니다. 주식과 같은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성과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달러 펀드가 지금 시기에 제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월 2.3% 이자, 연간 20%가 넘는 고수익을 내걸며 즉시 원화로 입금하라고 부추깁니다. 환차익까지 합쳐 최대 월 이자 2.8%이고 최소로 잡아도 2.3% 정도 되죠.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달러와 유로, 엔화 등의 외화 표시 수익률이 게시돼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배너까지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 한국인 뿐입니다. 생산, 제조, 금융 등 투자 대상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실제 어디에 돈이 투자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1억 원을 입금했던 한 투자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올려달라 했더니 갑자기 1분기에 돌려주려고 준비돼 있던 금액이 다 소진돼서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유명 유튜버 계정과 비슷하지만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 만든 무허가 업체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챙기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수법의 불법 업체들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불법 업자들의 수법입니다. 초반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를 유도하게 하고. 금감원은 최근 3주 사이 13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닷새 전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11명 가운데 10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3명이 결국 숨졌고 실종된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로 뛰어든 구조대원들이 물 위에 떠있는 나무 상자들을 헤치며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영구조대 선수가 오늘 오전 4시 12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9km 해상에서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신고 2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0명을 구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선원 3명은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독립대원에 이제 일반실 안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선수하고 이제 우리로는 여기서 뭐 장례를 할지 아예 부산이라든지 자기가 조금 주무식으로 옮겨가지고 할지 나머지 선원 1명에 대한 수색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선박은 수심 60m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사고 선박은 부산 선적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 정어리를 잡기 위해 어제 오후 5시 10분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해 오늘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특보는 발효되지 않았고 파고도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난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는 닷새 전에도 남쪽 68km 지점에서 20톤급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 선원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해경은 스크루에 어망줄이 걸렸거나 갑작스런 높은 파도로 전복됐을 가능성을 두고 선박을 인양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선 사고가 잇따르자 해수부는 내일부터 어선들에 대한 위치 발신 장치 작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요즘 한 개에 10,000원짜리 사과까지 나오면서 금사과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오늘부터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겉에 조금 흠이 있는 과일들을 할인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망고나 오렌지처럼 관세를 낮춘 수입 과일들도 내일부터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이면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과 반값 할인 행사가 시작된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4-5개를 담아 9,400원. 겉면에 살짝 흠이 있는 못난이 사과입니다. 그동안 정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했는데 사과값이 금값이 되다 보니 이런 할인 행사에도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못난이 대신 만난이, 센스 있는 마케팅도 한 몫을 했습니다. 어차피 먹는 거는 만약에 이 정도면 요것만 좀 잘라내고 먹어도 되고 맛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사과 도매 가격은 10kg당 91,50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고 토마토 가격도 1kg당 8,650원으로 같은 기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과수농가에서 그동안 2차 가공식품용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해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기존 판매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과일과 채소 제품을 내일부터 최대 58% 할인 판매에 들어가고 또 다른 대형마트도 내일부터 수입 오렌지와 망고를 개당 2,000원, 1,000원씩의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과일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13개 신선 품목에 대한 유통업체 지원 규모를 당초 204억 원에서 85억 원을 추가 증액하고 3, 4월 소비자 할인 지원 예산도 2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형수는 재판 도중에 갑자기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고를 앞두고 2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수뿐 아니라 황 씨 역시 이 불법 촬영에 이어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6월 황의조 선수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이 한 SNS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재밌을 거라며 협박도 했습니다. 자신이 황 선수 전 연인이라던 게시자는 알고 보니 형과 함께 매니저 역할을 해온 황 선수의 형수 이모 씨였습니다. 9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대표의 사생활 영상인 만큼 무분별하게 퍼질 걸 알면서도 영상을 올리며 협박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형수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다 재판 도중 돌연 반성문을 내면서 동영상을 올릴 때 피해 여성의 얼굴을 안 보이게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들 신상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는데 피해자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면 피해자는 안전해졌나요? 신분이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돼서 그 피해를 입게 됐을 때는 다시 처벌해 줄 건가요? 이 씨는 또 선고 하루 전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이라며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미 합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처벌 수위를 줄여보려는 기습 공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작년 11월 황 선수 형제가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을 구하는 거라며 염치 없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달라 요구했다고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기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 노동자가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숨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동료 노동자들은 관리사무소 앞에서 책임자의 사과 그리고 해임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날 이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병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0대 홍모 씨가 동료와 함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챙깁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인근 아파트 정문입니다. 경비 노동자로 일했던 곳입니다. 벌써 석 달째 매일같이 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일주일에 4번. 화수목금 아침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오늘은 현수막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고 박모 경비반장의 일주기를 마음 깊이 애도한다는 글귀를 적은 현수막입니다. 1년 전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며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숨진 그 노동자입니다. 지금도 어떨 때는 자다가 뻘떡 일어나요. 이거 답답해서. 그거 생각하다가 자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박 씨의 죽음에 분노한 동료 경비 노동자들 30여 명은 그날 이후 진심 어린 사과와 관리소장 해임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유족에게 사죄하고 적강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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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돌아온 건 계약 종료,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지난해 말 관리소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전체 경비 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더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표면상 이유는 무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력 감축이었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갑질 의혹을 받았던 관리소장은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 중입니다. 혹시 사과하실 의지 없으신 거죠? 나가. 사과해. 나가라고. 이젠 다른 아파트 경비복을 받거나 아예 은퇴하는 등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들이 여전히 이 아파트 정문에 서는 이유는 아직 받지 못한 사과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내 생각은 같이 직장에서 하던 사람이 소장 갑질해서 죽었다. 마음이 변한 거죠, 저희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소장 모두 이들의 주장과 요구, 언론 취재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는 통상 자본 잠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의 자본 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마이너스 5,626억 원, 자산보다 빚이 5천억 원 이상 많은 자본 잠식 상태로 공시됐습니다. 1조 원을 넘던 2022년 말 자본 총계가 1년 만에 약 1조 6천억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자본 잠식이 확인되면서 오늘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외부 감사인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의 우발 채무를 모두 주채무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면서 워크아웃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본 잠식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는 날짜를 다음 달 11일에서 한 달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태영건설과 채권단 모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자본력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제3자의 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지배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영건설의 자본 확충을 위해 SBS가 매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SBS 주식은 하루 전보다 11% 이상 폭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미국 하원의회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이죠.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틱톡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해서 과연 퇴출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352, the nays are 65.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 발의된 지 일주일 만에 틱톡 금지법이 미국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습니다. TikTok is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because it is owned by ByteDance, which does the biddi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법안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껄끄러운 관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이 없어지면 페이스북만 이익을 볼 거라며 반대했는데도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백악관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최근 틱톡의 선거운동 계정을 만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면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If they pass it, I'll sign it. 틱톡은 미국에서만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틱톡이 퇴출될 수 있다는 소식에 틱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인플루언서들은 반발했습니다. If I had any concerns about China, I would have the same concerns about right here in America sharing and selling our data too. 틱톡 측은 해당 법이 미국 내 3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stop fighting and advocating for you. We will continue to do all we can. 틱톡이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퇴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상원에서 찬반이 엇갈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육군 간부들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중에 훈련 현장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어젯밤 자정쯤에 경기도 수원의 제10 전투비행단 안에 있는 강당에서 육군 간부 10여 명이 술판을 벌이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제보자는 다수의 용사가 강당에 잔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를 했고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에 술게임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이들이 자유의 방패 연습을 위해서 파견된 인원으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3cm로 KBO 리그 최단신 선수지만 팀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강력한 송구와 장타력을 갖춘 삼성의 외야수 김성윤 선수를 박재용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타성 타구에 몸을 날리고 깊숙한 타구도 몸살이지 않고 잡아냅니다. 키 163cm의 KBO 리그 역대 최단신 선수 삼성 김성윤입니다. 최장신인 팀 동료 레에스와는 무려 35cm 차이지만 빠른 발에 기대 이상의 장타력을 갖춰 야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강한 어깨가 일품인데 가장 기분 좋은 플레이도 주자를 잡는 송구일 정도입니다. 다이빙 캐치 했을 때보다는 홈 보살하거나 뭔가 던져가지고 잡았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잡을 때는 아무래도 정신없이 뛰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크게 이제 뭔가 감흥이나 이런 거는 2017년 데뷔 후 주목받지 못하다 작년부터 삼성 외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대표팀의 승선에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올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베이스 크기가 커지면서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높은 공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슬라이딩 할 때 좀 더 태그를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엔 대표팀 소속으로 메이저리거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 김성윤. 175cm의 키에도 MVP까지 수상한 다저스의 무키 배츠를 만날 순간에 설레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 메이저리그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무키 배츠 선수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무키 배츠 선수 직접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최근 2부 리그에서 뛰다 은퇴한 무명 선수가 남긴 글이 잔잔한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임민혁 선수를 김태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7년간의 선수 생활 대부분을 K리그2에서 그것도 후보 골키퍼로 뛰었던 임민혁. 제대로 주목받은 적 한 번 없고 늘 주전 경쟁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막 직전 은퇴를 결심하고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쟁취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훌륭함만이 삶의 정답은 아니기에 미련 없이 떠난다며 제 축구 인생은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았지만 정정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며 담담하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이 퍼졌고 응원 메시지도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생각도 못한 반응이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용징화란 말 가장 먼저 떠올렸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일찍 은퇴하고 이슈되는 사람은 아마 너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말도 하거든요. 프로 통산 30경기, 그것도 K리그1에서는 3경기에 뛴 게 전부였던 임민혁. 갈수록 버티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슛! 오! 임민혁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좌절을 계속 겪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있어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얻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올 시즌 천안과 재계약이 틀어지면서 30살 나이에 실행에 옮긴 현역 은퇴. 언젠가부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축구 선수로서도 그렇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나 이런 게 많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후회는 절대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남긴 글이 공감받으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임민혁. 성공의 기준이 서로 같을 수 없고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다는 메시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1%만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99%는 다 패배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개 숙이고 다니고 좌절감에 빠져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 더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을 제대로 느끼려면 올해는 꽃이 피는 속도도 잘 따라가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산수유가 만발한 전남 구례의 모습입니다. 이 따뜻한 날씨 속에 많은 분들이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산수유와 매화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이 되겠고요. 다음 주 남쪽에서는 역대 가장 빠른 벚꽃축제가 시작됩니다. 진해 군항제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는 온난화로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진해가 3월 23일, 경주와 제주가 3월 22일로 일주일가량이 남았고 서울은 보름 뒤에 벚꽃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 주말에는 17도까지 치솟겠고 강릉 등 동해안 지방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에서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낮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질이 더 탁해지겠고요. 아침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4도, 강릉 10도까지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강릉 22도, 대구 20도로 4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